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뉴스, 오늘은 특집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짚어봅니다. 화천대유니 천화동이니 이름부터 좀 희한한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알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안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CBS 심층 취재팀 김태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로 정말 뜨악할 만한 돈을 벌었거든요. 자본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6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 자회사가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2호, 이렇게 천화동인 7호까지 7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자본금 3억 원을 넣어서 3천 몇억 원을 벌어갑니다. 뭐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은 특혜가 사업자들한테 주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업이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성남시장이 지금의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거든요. 네.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사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데 연관됐던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나오면서 이 의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김태형 기자?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출자금,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아까 말했던 그것과 투자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본금과 투자금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예, 그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천화동인까지 다 해도 3억 원,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이 화천대유가 그 스스로 조달해야 되는 그 자금, 사업 자금이 400억 원도 넘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0억 원을 조달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돈이 필요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 인허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화천대유에. 그러다 보니까 이 화천대유가 스스로 자금을 구해온 거죠. 당장 은행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구해왔다. 네. 그리고 그 돈도 뭐 지금에 와서 밝혀졌지만 그 SK의 그 최기원 이사장 쪽에서 이제 나온 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면서 그 돈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갚아야 되고 뭔가 이런 어떤 위험, 그리고 리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화천대유도 부담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당시에 직접 출자한 자본금은 3억 5천 원에 불과하지만 네. 400억 원의 돈을 땡겨와야 됐는데 그렇죠. 그것도 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고작 얼마 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장동 사업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확 폭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지금 몇 배가 더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익을 이 민관이 어떻게 좀 잘 나눠 가졌으면 괜찮은 문제인데 이게 왜 일부만 다 쏠려서 일부만 가져왔느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특혜고 이게 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제 화천대유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죠?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리고 은행, 보험사도 여기 같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성남시가 당시에 만들었던 공기업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꾸려갖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관. 예. 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회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예. 네.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요 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까지만 갖고 그 이상의 이익은 화천대유랑 천화동인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확정이익이죠. 네. 그래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25억 원을 넣어서 1,800억 원이라는 배당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아까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만큼 그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진 못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고 해갖고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떤 그 이상은 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장동 개발할 때는 요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쏙 뺐죠. 네. 요게 원래는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내부에서 요걸 넣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르게 더 살펴보려면 시간을 2015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이 같아요. 계약이 체결됐던 당시. 네네. 그 성남의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2015년 3월이고요. 예. 그리고 주주협약, 사업협약이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6월 중순. 예.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업이익을 얼마 주겠다, 뭐 성남시에 배당을 얼마 하겠다 이런 걸 다 정한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빠진 채로 이제 그 계약이 된 건데 이 직전에 2015년 3월 중순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던 황무성 씨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황무성 대표가 갑자기 돌연 그만두자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거죠. 사실상 사업에 대해서 전권을 휘둘렀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선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빠진 내용의 주주협약서를 사업협약서를 쓰고 결정권자로 유동규 본부장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15년 당시 이루어졌던 일을 저희가 이제 짧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까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 대장동이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성남 그 분당 신도시 바로 이제 서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제 작은 동네거든요. 그 저기 김태형 기자는 요 취재하면서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장동 여러 번 지금 차로 왔다 갔다 그래요. 했는데요. 네. 이게 서울에서 가자면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아, 되게 뭐 1시간 이상 네.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서울 중심에서 예, 간다면. 예, 예. 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당, 판교 이런 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과천도 매우 가깝고 그리고 또 동네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살기 좋더라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예, 예. 애초에 여기가 이제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덕만 넘어가면 이제 북쪽으로 판교가 있고 동쪽에는 이제 분당 신도시가 있어서 네네. 이제 뭐 이제 천혜의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일컬어졌던 곳인데 2004년에 여기에 이제 한국판 비버리 힐즈를 갖다 만든다고 해갖고 개발 계획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장동 지구는 사실 원래는 공영 개발을 하던 곳이에요. 그 LH가 공영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뭐 국회 로비도 하고 정치권의 압력도 행사해서 이 LH가 발을 뺍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찰나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민간 개발이 올스톱 바로 중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영 개발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네,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방채를 수천억 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뭐 그거를 쉽게 허가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여건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결국 하나 고안을 해낸 게 바로 지금의 민관 합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리해보면 처음에 공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민영이 검토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민과 관이 같이 합작으로 해서 요 대장동을 개발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남시가 이 성남혜택 컨소시엄에 출자한 25억 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한 25억 원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투자한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25억 원만 들어갔는데 이 1조 원대 사업을 진행하고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배당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단군 이래 최대 공영 개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좀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갔고 모든 사업의 위험 부담은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반절은 맞고 반은 또 틀린 얘기거든요. 이것도 또 틀린 얘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개발 사업 보통의 개발 사업의 리스크는 결국은 인허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 도시 개발을 이게 결국은 관이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디가 주도해요? 관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없겠죠. 예, 성남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했던 뭐 리스크를 민간업자들이 짊어진다. 그리고 리스크가 높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이걸 오묘하게 합쳐놓으면서 이익이 갑자기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땅을 강제로 소유할 수 있어요. 싼 값에. 그런데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수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토지 보상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걸 교묘하게 합쳐놓은 겁니다. 민과 관이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네네.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비용도 최대한 줄이면서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화문적으로 정리하면 값싸게 땅을 강제로 사서 비싸게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면 더 환수를 했어야 된다. 애초에 예,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 회수한 이익보다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구조를 짜지 않았느냐? 왜 더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 배분 구조를 논의하지 않았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여기에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지가 이번 의혹의 가장 큰 핵심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민관 특혜 유착 의혹이 이 대장동 논란의 첫 번째 큰 줄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결국 당시에 유동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유심히 앞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안에서 이제 돌았던 돈들이 외부 정관계 인사들한테 흘러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 불거진 게 바로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논란이거든요. 예. 저희 CBS 사회부 단독 보도로 좀 드러났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최근까지 국민의힘 재선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이제 재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 초에 이 화천대유 회사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어요. 50억 원. 네. 취재를 해보니까 곽 의원과 또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게 퇴직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6년차 그 대리급 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죠. 근데 뭐 이게 퇴직금이다, 뭐 산재가 있어서 상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이런 해명을 냈다가 뭐 정말 많은 사람들 공분을 샀었죠. 그리고 하나가 50억 클럽이라는 건데요. 화천대유 여기 얽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50억 원씩 줘야 된다라고 해서 작성했다는 리스트가 여기저기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 명단 일부를 깠습니다. 여기에는 곽상도 의원이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명으로 올라왔고요. 다 법조인들이죠. 예. 여기에 언론사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한 명도 홍모 씨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화천대유 측이 혹시 모를 이제 나중에 형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다. 정관 법률가들한테 보험을 들어놓은 거다라는 해석이 법률 자문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돈을 지급을 한 거다라는 해석도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회사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화려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왔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만배 회장,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김만배 회장이 고리를 이제 고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김만배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조계 인맥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뒷배로 영향력을 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회장 말고도 남욱 변호사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5호죠. 이런 그 대장동 초기부터 이 개발 사업을 뛰어들었던 그 원년 멤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 로비 의혹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사업 구조나 수익 구조를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해서 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가 아까 그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랑 같이 대화했던 그 상황들을 녹취를 해놨다가 그 녹취록을 최근에 검찰에 제출하면서 어떤 이 관계들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아까 말했던 유동규 본부장이 이번 달 3일에 이 사안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의 대화가 결국 이 녹취록인데 이
이해관계자들 여러 명이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전방위적인 로비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녹취록이 근데 지금 뭐 어쩌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재밌는데 결국 돈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김만배 회장이 그 로비 자금을 두고 이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랑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부담을 이제 비용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뭐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갈등도 좀 빚어지고. 그러니까 돈 쓸 때가 있는데 이거를 내 돈으로 하냐 네 돈으로 하냐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건가요? 그 350억이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로비 자금 350억이 있다. 근데 이거를 네가 좀 더 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전방위 로비가 벌어진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걸로 제 친한 분들이나 뭐 제 주변 분들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뭐 불법입니까? 뭐 돈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예. 그게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가 챙겨준 분들이 제 사업을 위해서 뭐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많은 힘을 쓰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불공정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직책이나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고요. 그게 이제 있다면 뇌물죄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된다면 좀 어려울 거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줄기가 뭐냐면 이들이 이런 로비를 벌인 것이 만약에 사실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장동 사업과는 좀 무관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아니라 뭐 다른 루트로 뭐 돈이 주고받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당시에 이런 녹취가 되고 이 그러니까 녹취록상에서 로비 자금 얘기를 한 게 2019년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업 때문에 로비를 한 거라면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대화가. 그런데 왜 사업이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른 2019년에 이런 대화를 했을까? 결국 그거에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이 이제 검찰 수사로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의혹은 5개월 남은 이제 차기 대선 이슈 때문에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그 어떤 사건 자체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거고, 뭐 그 돈이 거기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를 내린 상황이죠.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 어떤 공박이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혼탁하게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네, 논란이 계속될 텐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들이 큰 줄기를 기초로 새로 나오는 그 의혹들과 또 공박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특집으로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슈들을 김태형 기자와 함께 짚어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간 단계여서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A to G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H 이후에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